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 3시에 나옵니다. 사실상 이 후보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지난 3월 26일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다음 날 곧바로 상고했고 상고 이유서도 법에 정해진 기한보다 열흘 정도 빨리 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유력한 대선 후보 사건인 만큼 속도를 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같은 날 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합의기일도 이틀 뒤에 잡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걸로 파악됐는데 심리 속도에도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 모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TV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후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습니다.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됩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앞서 나온 1, 2심 판결,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사건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반대나 별개,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다만 선고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상고 기각, 파기환송 등 결론과는 상관없이 재판장이 어떤 내용을 추려 전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약 25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는 걸까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이라면서 인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원자재 등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수입이 급증한 겁니다. 결국 관세 정책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re GDP, and this is, you probably saw some numbers today, and I have to start off by saying that's Biden, that's not Trump, because we came in on January. 상호관세 발표 이후 잇따른 미 증시 급락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I'm not taking credit or discredit for the stock market. I'm just saying that we inherited a mes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1분기 역성장에 대해 수입 급증을 제외하면 3%의 성장률을 기록한 거라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the best negative print, as they say in the trade,
for GDP I have ever seen in my life. It really should be very positive news for America. 경제 둔화 우려 속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0.09% 하락했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취임 100일을 막 넘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36%로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났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삼성을 콕 집어서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강요회의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 들은 얘기라며 삼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I just walked in, I heard Samsung is now, because of the tariffs, they're going to build massiv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f we didn't do the tariffs, they wouldn't be doing that.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말에 맞장구 쳤고 Technology companies have committed over $2.5 trillion to build in America based on your tariffs, right?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여러 나라와 관세 협상으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lots of countries in this week. This is like a break for me to come.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45% 관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And they're turning around in the Pacific Ocean. They're doing a big U-turn and going back because they don't want the goods because 145% tariff. But at a certain point, I hope we're going to make a deal with China. We're talking to China. 일론 머스크는 모자 2개를 쓰고 강요회의에 등장했고 트럼프는 머스크의 임무 완수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You know, they say I wear a lot of hats, and as you can see, it's true. Even my hat has a hat. You know, you're invited to stay as long as you want. At some point, I guess he wants to get back home to his car. 삼성은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생산 거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돼 23시간 만에 꺼졌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투입되고 본격적인 공중 진화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헬기 소리인가요? 해가 뜨면서 공중 진화가 다시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곳 함지산에는 여전히 산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이 산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또 골짜기 안에 연기가 갇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잡으려고 해가 뜬 직후부터 헬기 공중 진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하루 이곳 함지산에 헬기 42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밤사이에 산림당국과 소방 또 지자체는 진화 인력 600명 정도와 장비를 동원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불길이 크게 확산하지는 않았고 띠를 잃은 불은 거의 껐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서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함지산에 불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8일 오후 2시입니다. 이후 23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주불이 진화됐지만 6시간 정도 만에 재발화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순간 초속 10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확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북구는 서변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주민 200명 정도가 가까운 학교에 대피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서변중학교와 성북초등학교 또 유치원 2곳이 오늘 하루 휴업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불 진화 당시 축구장 370개 정도였던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420개 규모 295헥타르로 35헥타르 늘었습니다. 대구 북구와 산림당국은 다시 살아난 불씨를 오늘 중에 모두 잡고 잔불 정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후부터는 비 예보도 있어 잔불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 재발화가 반복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주민들은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간밤에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확정한 겁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팀 코리아의 이번 쾌거,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한데요.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본 계약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원전 2기를 짓는 것에 대한 계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원전을 짓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처음 수출한 것은 아랍에미리트,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이번에 이제 체코에 두 번째로 사실은 원전 수출하는 거건데 두코바니 원전이라고 원전 5, 6호기에 대해서 네네네. 2기 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 등의 문제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결국 수출이라든지 산업 자체가 위축되거나 성장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자라면 특히 이제 에너지 자원 같은 게 중요해지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중요해졌고 각국에서도 여러 그 원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수출했다는 것은 미래 수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쾌거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 본 계약이 3월 내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배경이 뭔가요? 뭐 크게 두 가지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지화율이 좀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화율이 보통 어떤 거냐면 이제 원전을 짓는데 아무래도 체코도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체코의 어떤 관련 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원전을 지으면 한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체코 정부에서 한 60%가량을 요구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뭐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두 번째 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사실 지금 이 프랑스하고 프랑스 EDF라는 원전 개발 업체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공기 맞춤이라든지 공사비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 원전을 수주하게 된 것인데 이제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 EDF 측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게 독점적인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체코 정부에 이제 해석을 요구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법률적 해석이 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이 나오면서 결과가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 결국은 체코 정부의 어떤 국익을 위한 요구 그리고 다른 경쟁사의 어떤 법률적인 어떠한 제약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법률적인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조금 거래가 늦어진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탈원전 정책 같은 걸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 뭐 지금으로서 원전 외에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니까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은 공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건설비가 늘어나게 해서 예상보다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에 지었던 원전 역시 이제 공기가 좀 늘어지면서 실제 목표했던 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건 10% 정도였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체코에서 현지화율 요구. 그러니까 현지화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하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특허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특허의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나 로열티를 요구하느냐. 사실 이게 미국과도 분쟁이 있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어떻게 계약을 했다. 물론 이게 협상이라는 건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진 못하고 있지만 이 로열티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공기를 얼마나 작게 그리고 적절하게 유지를 하느냐. 그리고 체코 쪽에서 얼마나 많이 요구하느냐.
그리고 다른 기술을 가진 원천 기술을 예.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로열티를 얼마나 가중하냐에 따라서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높을 수도 있고 뭐 낮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예.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우려의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 K원전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또 자신감을 얻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유럽 첫 진출을 토대로 추가적인 어떤 수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까요? 지금 이번에 2기를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면서 다른 2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코가 지금 원전 여러 개를 짓고 있는데 네. 다른 2기에 대해서도 한국수력원자로 한수원이 결국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선협상자가 되면은 조건을 제시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본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체코의 2기의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한국수력하고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좀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에너지 위기가 좀 오다 보니까 원자력에 짓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이 경제에서 이것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좀 공포감이 생기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어떠한 흔히 말하는 독립성을 강조하게 됐고요. 이렇게 독립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다시 부각이 다시 어떤 예전엔 사실 좀 오염이라든지 환경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우려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강하면서 기술력으로 보강하면서 친환경적인 원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향후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럽 쪽에서 원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위험 분명히 있겠지만은 다른 요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이 탈원전 정책을 아예 폐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배경은 뭡니까? 이 이외의 요인, 지정학적 요인 이외에는 크게 뭐 2가지를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탄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 탄소를 발생하지 않은 에너지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만 전력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원자력 에너지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날씨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게 좀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것은 미래에는 뭐 수소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원자력 발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소를 감축하려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뭐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안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AI가 늘어남에 따른 전력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원자력 같이 특히 소형 원자로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전력의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슈를 좀 바꿔서요. 미국 경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제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 성적표도 지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 내 총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사실 이제 이게 GDP라고 이야기하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의 가장 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국내에서 하는 소비, 국내에서 하는 투자, 국내에 이뤄지는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은 흔히 말해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뉴스에 나왔지만 2025년 1분기에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한다. 관세 붙이기 전에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입의 노이즈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라든지 투자는 괜찮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관세 때문에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했고 이렇게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GDP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관세가 향후에는 좋을 것 같다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삼성을 뭐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삼성도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이러한 배경이다.
결국은 GDP,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수입을 많이 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라든지 소비 같은 것들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미래의 투자를 본인이 유치했다라는 어떤 자랑 섞인 이런 발언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뭐 전임 정부에서도 발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트럼프의 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가 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뉴욕 증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떨어지면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좀 경기 침체에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불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따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그 이후에 반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등의 요인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좀 예측된 소재다. 우리가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나쁠 것은 아까 수입의 노이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수입이 너무 많아지면서 굉장히 나쁠 거다 예측한 측면들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몇몇 기술주들이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는 올라가는 그 S&P 500이라는 다우존스는 오히려 내려갔던 것을 회복한 이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본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위원장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선대위 출범식과 함께 이재명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공약도 내놨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좌클릭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대위의 핵심인 총괄선대위원장 7명 가운데 1명으로 임명됐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비정치인 출신으로 앞서 지난 대선 땐 선대위 출범 석 달여 만에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의 무게도 무거워진 데다 출범과 동시에 합류한 만큼 이재명 후보 노동정책에 영향력이 더 강해질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노동자가 국민이고 국민이 노동자입니다. 6월 3일 노동자가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추진 중인 정년 연장 등의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유력한데 실제 민주당은 관련 TF를 출범시켰고 오는 11월까지 입법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며 노동공약도 발표했는데 역시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 책임을 완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며 경제는 우클릭, 노동은 좌클릭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첫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인선에서 통합과 다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만큼 이 후보 정책도 분야별로 좌우를 넘나들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동시에 중도층을 끌어안을 실용주의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는 3일에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1인 자리를 두고 김문수, 한동훈 양측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본선 경쟁력을 내보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수 진영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 잣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남은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최대 화두는 역시 어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적임자임을 인정받느냐가 될 거란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최종 후보를 추리는 주요 잣대인 셈인데 삶의 궤적을 바탕으로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의 대-이재명 전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애초 노동운동가로 출발한 김 후보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부터 기업의 고충까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공장에 사실 7년 생활했는데 해고도 2번 되고 감옥에도 2번 가고 이런 어떤 어려움도 겪었고 빈부와 노사를
모두 화합, 통합해서 다만 과거 자유통일당 전력 등 뚜렷한 색채는 되려 중도 무당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일 거란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인 한동훈 후보에게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승산을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는 선거법 선고 직전에 위헌법률 신청을 당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은데 또 검사냐는 반문과 함께 대중의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적었다는 건 채워야 할 점으로 남습니다. 보수 진영 내 빅텐트 공감대 속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도 승자를 가를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반면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입당해서 경선을 빨리 하는 게 어떠냐. 2인에다가 플러스 3 하자. 이런 분도 하나의 안도 있을 수 있고. 한 후보는 연대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으면서도 당의 경선 과정에 자꾸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힘을 빼는 겁니다. 당심 50%, 민심 50%가 반영되는 국민의힘 경선 규칙 아래 김문수, 한동훈 마지막 남은 두 후보가 이 본선 경쟁력과 반면 빅텐트론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후보,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빠르게 선고 일자가 대법원에서 정해지는 거 과거에 보신 적 있습니까?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법원 결론이 나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었고 예. 사실상 이전의 사례들과 비추어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빨리 됐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이거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의 합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헌법재판의 어떤 탄핵 심판 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결로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장일치 의견이라던가 대법관들 3분의 2 이상의 어떤 의견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하지만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요. 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그날 당일에 이미 첫 심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바로 2차적으로도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선고라면 한 차례 정도 심리를 진행한 후에 선고가 내리는 것과 달리 이미 2차례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재판 연구관들을 통해서 관련된 이런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게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예.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다. 이와 관련된 준비를 예. 충분히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전달된 직후에 대법관들이 심리만을 거쳐서 바로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와 일정을 좁힌 거지 심리 자체가 뭐 부실하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633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선고는 이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과 1심과 2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준수되지 못했거든요. 예. 적어도 그 기간이 너무나도 이미 많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최대한 그 혼란을 줄이려고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쟁점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그 혐의는요. 그러니까 선거에 당선돼,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지난번 대선 당시에 발언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이 그렇죠. 조작되었다. 예.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쟁점으로는 백현동의 그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 이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1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보아서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네네.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네.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 내지는 내심의 의사,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쟁점까지 살펴봤고요. 결국에 시나리오는 총 3가지가 될 텐데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예. 경우의 수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론이라면 상고 기각일 것입니다. 무죄의 판단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네. 상고 기각이라는 것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그대로 확정을 시키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고 기각은 무죄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6월 3일에 진행될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파기환송입니다. 네. 2심의 판단, 그러니까 무죄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면서 다시 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양형 판단을 받아봐라 라는 판단을 받는 것인데요. 파기환송 시에도 사실상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네. 유죄로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가능하겠지만 사법 리스크는 부각될 수밖에 네네네.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 자판인데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시키면서 형량까지도 직접 내리는 겁니다. 예. 만약 파기 자판을 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나올 수 이때는 없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형량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이전의 사례를 비춰보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파기자판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우는 없으니까 변호사님 파기자판 사례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도 제가 직접 예. 수행을 한다거나 예. 흔히 접했던 사안은 아닙니다. 파기 자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쟁점이 문제 있는지까지만 보는 게 대법원의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통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서 최종적인 양형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파기환송이 대체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파기환송 가능성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레이스에는 별로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헌법 84조가 논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이 판단이 오늘 내려지게 된다면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죠. 문제점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느냐 그 100만 원 미만으로서 벌금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대선에 출마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논의로 하더라도요.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만약 당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 해당 재판이 과연 멈추는 것이냐를 놓고 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헌법 84조를 보면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제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 기소로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춘다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멈추느냐 계속되느냐 이 부분에 예, 있어서 예.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까지 된다면 결국 이 재판이 멈추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가 네. 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분석도 있는데 변호사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대법원에서 지금 이 헌법 84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해당 조항이 네네네.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재판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거든요. 좀 이르다. 그렇죠. 다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기환송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이 헌법 84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견을 밝힐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굳이 내지는 대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일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도 하던데 과거의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0년에도 허위 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였었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때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죠. 이 해당 사안이 사실 항소심 판단에서도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예. 사실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표현의 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치인, 어떤 국민들에게 한 발언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냐 허위의 사실이 아니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명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내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결국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어떤 내심의 의사, 내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문제되었던 사안인데요.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과연 사실의 공표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사인지 판단이 애매한 측면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의견 표면인지 허위 사실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내심의 의사로 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던 대법원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 해당 판단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항소심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나 아니면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런 발언들이 이것이 과연 허위의 사실인지 내심의 의사, 주관적인 표현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다시 한번 등장했었거든요. 과연 오늘 대법원에서 이 정치인 내지는 어떤 이런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은 그건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대법원이 오늘 어떻게 판단할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법리를 따지는 것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성향 이야기 이것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12명 가운데 중도 보수가 10명이고 진보가 2명이다. 그런데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재판관들이 법복을 입고 법정 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법복을 입고 있는다는 것이 의미가 내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정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의미로서 그 법복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향 분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상의 어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될 때도 사실상 뭐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와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그 임명이 이제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 주체가 나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명을 함으로써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그것을 지명하는 주체가 좀 나눠 있는 측면이 있다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어떤 성향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보다는 어떤 성향의 차이에 따른 결론의 차이가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이 쟁점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다수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만약 별개나 보충 의견, 그 외 된데는 의견이 발생한다면은 이 부분도 언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선고,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별로 사례가 없었네요. 오늘이 세 번째라고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생중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재명 그 대표의 친형 강제 입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생중계가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상고심 공판 기일에 피고인을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거든요. 출석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생중계를 통해서 이 결론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선고는 저희 YTN에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아직 서울에 비가 시작된 것 같지 않은데요. 오늘 보니까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나오실 때는 꼭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직은 흐린 하늘에 바람만 다소 불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 서울 등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이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도 확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오늘 저녁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가 내려준다면 건조함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 내려져 있는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가 되겠고요. 이 산불 걱정도 잠시나마 덜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장 단비가 절실한 지역인 동해안과 경북 지역에 내리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가 않은데요. 이 지역에 지속되는 단비 효과는 하루 정도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 서울 등 중서부부터 시작이 되겠고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기다리던 비 소식이지만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올 수 있겠고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으로 봄비답지 않게 강하게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제주 산간과 경기 북서부의 최고 6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대구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에 그치겠습니다. 이미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서해상과 동해 중부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초속 15m 이상, 해안과 산간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6.9도, 전주 17.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비바람이 불면서 서울 한낮 기온이 18도로 아침과 큰 차이 없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광주 20도, 대구 24도로 어제 같은 고온 현상은 없겠습니다. 이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인 오늘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항공기나 여객선 이용하신다면 결항이나 지연 여부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5월의 첫날에 전해드린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